그날 밤 사나리 깊숙이 자리 잡은 낡은 통나무집엔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 앞에서 란 노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명만 높았던 교사였던 그는 세월 따라 흐릿해진 눈으로 마지막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의 깊이는 아직도 새삼에 꺼내지 못한 수천 개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늘 마지막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별명으로 그를 불러주던 단 한 사람이자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 속에서 손녀딸이 아침에 했던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곧 떠날 건 알게 된다면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당시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이미 늦어버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뛰어난 제자들, 찬란한 명성, 수많은 친구들, 화목했던 가족까지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진 듯했지만 어느새 하나둘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져버렸고 그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평온해 보이는 침묵 속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이력서도 딱딱한 회고록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7가지 교훈을 적으려 합니다. 노년을 후회 없이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전할 시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 노트를 들고 있다면 혹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것들에서 옵니다. 물산객이 너무 많아 서 있을 자리조차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은 절친 목록 어디에도 없던 이었다. 란 노인의 일기 중에서 그의 가을 정오 란 노인은 오랜 벗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때 유명했던 사업가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마지막 기기라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고 하얀 조화들이 입구부터 복도까지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끌어안으며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 노인은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왜 누구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그가 3번이나 입원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곁에 없었다는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의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결혼식장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난 곳은 간호사가 이름 하나를 적은 메모만 남겨진 차가운 병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란 노인은 오래된 주소록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과 번호가 적힌 종이들이 마치 늦가을 낙엽처럼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진짜 친구에게 선대년이 필요할까? 그는 자신이 한때 유명한 지인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일정편은 일주일 내내 꽉 차 있었고 모임과 파티는 끊이지 않았죠. 그는 관계가 많을수록 사람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증병에 걸렸을 때 그는 주소록의 수십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회의 중이라 했고 어떤 이는 지금 병원에 오라는 건가 라고 차갑게 말했죠.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전에 그가 수업 중 졸았다며 혼냈던 제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왜 왔니? 란 노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제게 지회를 주셨잖아. 오늘은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나. 그날 이후 란 노인은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야 한다. 적더라도 진심인 관계가
많고도 얕은 관계보다 낫다. 그는 무의미한 만남을 하나둘 취소하고 오래된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제 매주 만나는 사람은 딱 3명뿐이었습니다. 아내, 옛 제자, 그리고 태풍이 왔던 날 빗자루를 선물했던 이웃 V씨. 그 덕분에 그는 예전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었고 아내가 좋아하던 요리를 다시 해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와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진짜 외롭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린 다음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난노인은 문 앞에 놓인 이름 없는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글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 여기에 있었을까. 보낸 사람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난노인은 예전에 끊어냈던 관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끼게 만든 적이 있던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이 들면 알아서 만족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기득은 많은 이들이 모든 걸 잃은 후에야 비로소 만족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의 난노인이 70을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는 오랜 학창시절 친구인 초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아이는 고향에서 금융투자계의 전설로 불리던 인물이었죠. 나다. 내가 이번에 엄청난 투자처를 찾았어. 3개월이면 수익이 3배. 넌 그냥 돈만 보내. 나머진 내가 다 책임질게.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 열정에 차 있었습니다. 란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가능성을 듣고 무엇보다 익숙한 일은 오랜 친구라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난을 견디며 빵 하나를 나눠 먹었던 사이였습니다. 설마 지금 와서 그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가 있겠습니다. 란 노인은 노후 자금을 모두 모아 보냈습니다. 임대 수익, 딸이 해외에서 보내준 생일 선물까지 합쳐서. 그리고 3개월 후 초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란 노인은 믿으려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겠지. 친구를 믿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제목, 퇴직한 전 임원, 옛 지인들에게 수십억 사기. 검거된 인물의 이름, 초아이.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소송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난 노인에게 가장 큰 상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신뢰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집은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던 산책도 멈췄고 아내를 위해 마련해둔 보청기 적금통도 저는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그 믿음을 잘못 건 게 가슴 아프다.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던 그는 1972년 북부 전선에서 초아이가 보낸 오래된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때 그는 한겨울에 자신의 내투를 벗어 친구에게 내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문자는 마치 조용한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은 게 그들을 망치게 한 건 아니다. 란 노인은 경찰에 신고하지도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안에 곁에 앉아 끝맺음 없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적자. 우린 그저 마지막까지 거울을 보고 부끄럽지 않을 삶이면 충분하. 아내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또렷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그 미소만은 란 노인에게 분명한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법정에서 투아이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단지 멀찍이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천 넘어 피고석에 선 투아이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문득 투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란노인은 조용히 몸을 돌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상대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이란 희생이고 주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란 노인의 아내 나 여사는 엄격한 국어 선생님으로 유명했지만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그녀의 요리였다. 시험 기간만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엄마의 맛이 나는 단호박 갈비탕을 먹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한참 교장으로 바쁜 시절 란 노인의 집밥은 화려하진 않아도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 여사가 기억력 저하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라면 먹자. 생선국 끓이는 법이 기억 안 나서. 란 노인은 놀랐습니다. 수백가지 요리를 만들던 아내가 이젠 쌀 계량법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식탁 위에는 하얀 쌀밥과 마트에서 산 김치만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기어갔고 란 노인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이니까 간단히 먹는 게 낫지. 이 나이에 많이 먹을 필요가 있나.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날씨에 나 여사는 테이블을 닫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진단은 정리한 영양실조, 단백질, 비타민 D, 철분 부족, 노인분, 부인은 돈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닙니다. 천리안과 무관심이 만든 굶주림입니다. 의사의 말에 란 노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 믿어왔습니다. 화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곁을 지켰기에.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 몸도 사랑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날 이후 그는 요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을 태우고 국은 짜고 손은 대고 칼은 떨어뜨렸지만 조금씩 음식은 예전의 향을 닮아갔습니다. 매번 그는 작고 정갈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마치 연애하던 시절처럼 정성껏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 당신이 그랬잖아. 이 음식은 집 냄새가 난다고.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노인이 등을 돌릴 때마다 접시는 조금씩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늦잠에서 깨어나 보니 나 여사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젊은 시절 난 노인이 보냈던 연애 편지를 보관해두던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편지가 아닌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난 노인은 굽은 허리로 주방에 서 있었고 회색 빈 머리카락과 국자든 손이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기억나요. 요리한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란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물은 식탁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3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은 적게 먹어도 영양은 충분히, 혼자라도 함께 먹는 기분으로, 그리고 절대 누구도 혼자 밥상 앞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기. 한 달 뒤 미국에 있던 딸이 귀국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부엌을 이렇게 지켜왔구나. 그러나 식사 중 딸은 문득 멈춰섰습니다. 아빠, 왜 밥그릇이 하나뿐이나요?
란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하나의 수저와 그릇을 가져와 빈 의자 옆에 놓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아직도 믿고 있거든. 엄마가 언젠가 여기 다시 앉을 거라고. 노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수다를 떨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게 두려워서다. 연말의 어느 오후, 란 노인은 요양원에서 열린 노년과 자존감 특강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는 평소처럼 오프닝 멘트를 중얼거리며 준비했지만 요양원 작은 강당에 들어선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맨 앞줄 한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짓까지 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와 대화하는 듯했습니다. 강당 끝자락에선 한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내가 과장이었어. 알아? 옛날에 과장했다고. 마치 멈춰버린 카세트 테이프처럼 똑같은 말을. 그리고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천다에 조용히 앉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직원 한 명이 란 노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천다에 앉은 분은 지 선생님이에요. 옛날엔 지자셨대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 내일 같은 시간 2시간씩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날 밤 란 노인은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 선생님 옆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는 80대 두 남자의 침묵. 이틀 뒤 지 선생님이 문득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 말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걸. 란 노인은 멈칫하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누구였는지 잊을 것 같아요. 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 남기세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마음의 짐을 안겨주지 말고요. 그날 밤 란 노인은 밤새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타다기 위해서도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예전 성적이 낮다고 아들을 꾸짖었지만 정작 그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아내가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고 야단쳤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호통을 쳤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묻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 말을 꺼낸 때가 틀렸다. 그날 이후 란 노인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상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할 순간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은 예상치 못한 지적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랫동안 그를 피하던 손녀가 조심스레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 이젠 뭐라 하시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 란 노인은 말없이 차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손녀는 스스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대한 낙방, 가출, 배신당한 사항, 울면서 말했고 란 노인은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고 그의 손은 아이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얹혀졌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절망을 막아주는 건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사항,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는 그 침묵일지 모른다. 다음날 란 노인은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기 선생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기 선생님이 하늘이 아닌 란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죠?
가끔은 내 침묵이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 되기도 해요.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주도권을 하나의 약에 맡겨버리는 순간이다. 그에 본 란노이는 병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허리 통증, 날씨가 흐르면 찾아오는 두통, 우르란 내리락하는 혀, 80을 앞둔 나이에 그런 증상들은 마치 몸이 조용히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야. 그리고 그렇게 그는 수많은 노인들처럼 약 중심의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침, 관절 염연제 2알, 혈압약 1알, 점심, 미잔약, 종합 비타민, 저녁, 수면제, 그나마 잠을 재워주는 유일한 친구, 매일 반복되는 일정, 약통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약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날 밤 난 노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득 두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의지로 사는 인간이 아니다. 약에 의해 유지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진료 기록을 꺼내 처방전을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마다 약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옛 친구, 타이 노인. 늘 백팩만큼 큰 약관안을 들고 병원에 오셨지만 끝내 병으로 죽지 않고 염연실조로 세상을 떠났던 분. 그 다음 주 란 노인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약을 조금씩 줄이고 싶습니다. 더 많이 걷고 제대로 먹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 의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반응할 겁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잠도 안 오실 거예요. 란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산을 굶어본 적도 있죠. 내 몸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고통스럽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기이나 그는 명상을 하고 클래식 음악을 틀고 라벤더 오일 향을 방에 퍼뜨렸습니다. 염연제를 끊고는 콩, 생선,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으며 밤을 쉬면 불을 껐습니다. 진통제를 끊고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통증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는 고장이 아니라 시간의 눈으로 첫날은 손이 떨렸고 셋째 날엔 짜증이 났고 둘째 주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달 그는 약 없이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란 노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그건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부엌으로 가 즉 한 냄비를 데웠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았고 무릎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지 않아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날 밤 손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면제는요? 란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텅 빈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깨끗이 씻은 약병엔 보라색 라벤더 바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병이 나를 매일 밤 가둬두던 감옥이었어. 지금은 이 안에 향기를 담아두고 있어. 결심만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나.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봄비. 란 노인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손엔 일기장을 들고 있었고 오늘도 몇 줄 접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던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넘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낙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누운 채 처음으로 이 집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 천장은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들린 소리는 밤새 가지, 격시계의 똑딱이는 소리,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그 또렷한 소리. 지금 이대로 못 일어나면 누가 알 수 있을까? 누가 올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는 예전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인분, 오래 앉아 계시면 근육이 빠르게 질고 반사 심정도 둔해집니다. 아무리 정신이 또렷해도 힘을 안 쓰면 아무 소용없사. 그는 그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움직여서 뭐하나, 조용히 지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자신을 조금씩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20분 넘게 그 자리에 누운 채 란 노인은 조심스레 몸을 돌렸습니다.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두 손에 온 힘을 지어 힘을 일으켰습니다. 그 공포와 자존심을 거치는 의지로 말이죠. 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인생 첫 시험을 통과한 소년처럼. 일어났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날부터 그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의자도 침대도 없이 오직 움직임만. 아침엔 작은 화분 하나하나 물을 주고, 점심엔 집안을 몇 바퀴라도 걷고, 저녁엔 서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식탁을 닦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마치 기공수련처럼 다뤘습니다.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아직도 필요로 해. 초반에는 근육통에 지치고 숨이 차고 때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몸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오래 서 있고 더 빠르게 걷고 숨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근처 공원에 같이 가. 전 자전거 끌고 갈 테니 할아버지 옆에서 걸어. 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을 걷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뺨을 스치는 바람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느끼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노인의 단에서 자신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년이란 멈춤이 아니다. 느린 걸음이다. 심장의 호흡을 듣기 위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생일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산에 오르기로. 아내가 생전에 들고팔을 따던 그 산. 옛 추억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움직일 수 있다면 희망은 아직 내 안에 있다. 어느 이른 아침 란 노인은 평소처럼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고 차를 우려내고 작은 나무 탁자 위에 차추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햇살은 오래된 지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너무나 조용해서 그는 자기 심장 소리를 뚜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는 불규칙하지 않은 박동. 그는 얼마 전부터 써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 놓아야 할 7가지. 마지막 장에는 짧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는 문이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 몇 달 전부터 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삶을 정리해왔습니다. 옷은 몇 벌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고, 책은 마을 도서관에 지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써두었습니다. 길진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며칠, 그리고 가장 조용히 한 일은 많은 저축을 세 봉투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손녀에게, 하나는 지역 요양원에, 하나는 예전에 죽 한 그릇을 들고 맞았던 제자에게. 작은 돈이지만 내 짐승 전부다. 사람들은 그런 글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네, 아직 멀쩡한데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쥐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건 떠나는 게 아니다. 질질 끌려가는 거야. 나는 떠나는 그날 내가 살아냈던 이의 손만 잡고 있고 싶어. 그날 저녁 난 노인은 마을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가 잠든 곳 들고파 한 다발을 넣고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준비 끝났어요. 내 차례가 오면 조용히 갈게 해요. 아무도 번거롭지 않게. 당신은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리고 다음 주, 난 노인은 더 이상 현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집에 왔을 때 집안은 마치 누군가 잠시 외출한 듯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 향이 아직 희미했고 흔들리지 않은 한쪽에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한 권의 노트, 마지막 장, 단단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울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난 노인의 장례식엔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종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충분히 살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